건강에 그 누구보다 철저했던 분이 한밤중에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72세 박철수 선생님은 퇴직하신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평생을 규칙적으로 살아오신 분답게 건강관리에 있어서는 정말 교과서 같은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서 1시간씩 동네 뒷산을 오르시고 혈압과 혈당도 아침 저녁으로 꼭 재서 수첩에 꼼꼼하게 적으셨습니다. 식단은 또 얼마나 철저하셨는지 모릅니다. 맵고 짠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으셨죠. 그런데 몇 달 전 건강검진에서 가벼운 당뇨가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혈당이 경계선에 있다는 이야기였죠. 박 선생님은 그날부터 식단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주변에서 당뇨에는 곶감이 좋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가을부터 매일 아침 공복에 곶감 2-3개를 보약처럼 챙겨 드셨다고 합니다. 당분도 있으니 아침 기운도 나는 것 같고 건강한 간식이라 굳게 믿으셨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쓰러지셨습니다.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시고 속이 메스꺼워서 구토를 하시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복통이 몰아쳤다고 합니다. 사모님이 너무 놀라서 119에 바로 신고하셨고 그렇게 저희 병원 응급실로 오시게 된 겁니다. 저희는 처음에 급성 췌장염이나 심근경색까지도 의심했습니다. 통증이 그만큼 극심했으니까요. 그런데 CT와 피검사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심장이나 췌장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진짜 원인은 위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급하게 위 내시경을 넣었는데요. 모니터를 보는 순간 저도 저희 의료진도 모두 놀랐습니다. 박 선생님의 위 안에 거짓말 조금 보태서 어른 주먹만한 거대하고 딱딱한 무언가가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엉겨붙어서 말 그대로 돌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사모님께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최근에 특별히 드신 음식이 있으시냐고요. 사모님은 고개를 저으시다가 아, 그거요 하시면서 매일 아침 공복에 드신 곶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오르시죠? 아니, 그 몸에 좋은 감, 특히 영양덩어리라는 곶감이 어떻게 위에 돌을 만들 수 있을까요? 감은 분명히 과일의 왕이라 불릴 만큼 훌륭한 식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가을이면 처마 밑에 매달아 두고 귀하게 먹었던 이유가 다 있습니다. 눈 건강을 지켜주는 제아잔틴, 암을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베타크립토잔틴, 그리고 면역력을 올려주는 비타민 C는 사과보다 10배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완벽해 보이는 감이 누군가에게는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서는 박 선생님처럼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겁을 들이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매년 가을, 겨울이 되면 이 감 때문에 응급실을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위에 돌이 생기고 또 어떤 분은 심장이 멎을 뻔한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감이 가진 최고의 영양과 최악의 독성이라는 두 얼굴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박 선생님처럼 건강을 위해 챙겨 먹은 음식이 오히려 내 몸을 공격하는 흉기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파트에서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 좋은 곶감이 박 선생님 위에서 딱딱한 돌이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과학적으로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내 얘기 같거나 주변에 생각나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건강을 지키겠다는 다짐으로 댓글에 건강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응급실로 실려오신 72세 박철수 선생님. 위 내시경 모니터에 보였던 그 어른 주먹만한 돌덩어리. 그것의 정식 진단명은 위석입니다. 말 그대로 위에 생긴 돌이라는 뜻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아니 음식이 어떻게 위에서 돌이 돼?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의대생 때 이 위석에 대해 처음 배우고는 정말 신기하면서도 무섭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르신들 이해하시기 쉽게 시멘트에 비유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시멘트 가루에 물을 붓고 자갈을 섞으면 딱딱한 콘크리트가 되지 않습니까? 위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와 아주 비슷합니다. 여기서 시멘트 가루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감, 특히 곶감에 많이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탄닌이 위로 들어와서 물에 해당하는 위산과 만나면 끈적끈적한 덩어리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그렇게 큰 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자갈 역할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먹는 다른 음식물 속 식이섬유입니다. 이 끈적한 덩어리에 채소나 과일에서 나온 식이섬유 찌꺼기들이 계속 엉겨붙는 겁니다.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며칠, 몇 주, 몇 달에 걸쳐 위 안에서 계속 뭉치고 뭉치다 보면 나중에는 위 내시경 기구로도 부술 수 없을 만큼 딱딱한 콘크리트 덩어리, 즉 위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박 선생님처럼 극심한 복통과 구토를 유발하고 위벽을 헐게 해서 위궤양이나 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돌덩어리가 장으로 내려가다가 좁은 길목을 꽉 막아버리는 장폐색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한시가 급한 응급수술로 배를 열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위석은 주로 어떤 분들에게 잘 생길까요? 첫 번째는 위절제술, 즉 위암이나 심한 위궤양으로 위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위가 작아졌으니 음식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위의 운동 기능도 떨어져서 위석이 생기기 아주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박철수 선생님은 위 수술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거대한 위석이 생기신 걸까요? 바로 박 선생님이 앓고 계셨던 가벼운 당뇨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당뇨병을 오래 앓거나 혹은 박 선생님처럼 가볍더라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기간이 있었다면 우리 몸의 신경이 서서히 손상됩니다. 손끝, 발끝만 저린 게 아니라 위장을 움직이게 하는 자율신경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당뇨병성 위장병증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위가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건강한 위는 펌프처럼 힘차게 쭉쭉 짜서 음식물을 아래로 내려보내는데 이 병에 걸린 위는 뭐랄까 고무줄이 다 늘어난 바지처럼 힘이 없이 축 처져서 음식을 제때 밀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박 선생님의 위는 당뇨 때문에 이미 운동 능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일 아침 공복에 위산이 가장 진하게 농축되어 있을 그 시간에 탄닌이 가득한 곶감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마치 불이 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마른 장작더미에 매일 아침 불씨를 던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멘트 가루 탄닌과 진한 물 위산과 만나고 느려 터진 위 당뇨병성 위장병증 안에서 배출되지 못하고 그 위로 자갈, 식이섬유이 계속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박 선생님께는 그 건강한 아침 습관이 위석을 만드는 최악의 조합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당뇨가가 있으시거나 위 수술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위석보다 더 빠르고 더 조용하게, 심지어는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감의 또 다른 무서운 얼굴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콩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 감을 드셨을 때 왜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지 그 조용한 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주변에 당뇨를 앓고 계신 분이나 위가 약한 가족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소중한 사람을 응급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박철수 선생님을 위급하게 만들었던 위석의 위험성, 이제 잘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위험은 위석보다 어쩌면 더 무섭습니다. 위석은 극심한 통증이라도 있어서 응급실에 찾아오실 수라도 있죠. 하지만 이 위험은 정말 아무런 증상 없이 아주 조용하게 찾아와서 순식간에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감, 특히 곶감에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륨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물론 칼륨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전해질입니다. 우리 근육을 움직이게 하고 심장이 규칙적으로 뛸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중요한 칼륨이 독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만성 콩팥병, 즉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몸의 콩팥을 정수기 필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주 촘촘하고 성능 좋은 필터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콩팥은 우리가 음식을 통해 칼륨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이 필터가 알아서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소변으로 시원하게 걸러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콩팥병이 생기면 이 필터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필터에 구멍이 막히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칼륨이 듬뿍 들어있는 감이나 곶감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필터가 고장났으니 칼륨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우리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혈액 속의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우리 몸의 전기 신호에 교란이 생깁니다. 뭐랄까, 전깃줄에 너무 과한 전압이 걸리는 전기 과부하 상태와 비슷합니다. 가장 먼저 팔다리 근육이 마비되는 느낌이 오고 감각이 둔해집니다. 하지만 정말 치명적인 것은 심장입니다. 심장을 뛰게 하던 규칙적인 전기 신호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심장이 제멋대로 미친 듯이 뛰거나 아예 느려지는 부정맥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임계점을 넘는 순간 심장은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심정지가 오는 겁니다. 홍시 한두 개 먹었을 뿐인데 심장이 멎는 끔찍한 상황이 실제로 응급실에서는 벌어집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침묵의 장기라는 겁니다. 콩팥은 70%가 망가질 때까지도 우리에게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콩팥병을 앓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박철수 선생님이 당뇨 합병증을 모르셨던 것처럼 본인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서 몸에 좋다니까 감이나 곶감을 챙겨 드셨는데 사실은 이미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던 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시나리오입니다. 특히 감 중에서도 곶감은 이 위험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감을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은 날아가고 칼륨 성분은 어마어마하게 고농축됩니다. 콩팥이 약하신 분에게 곶감은 농축된 독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한 우리는 이제 이 감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이토록 좋은 영양 성분들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음 파트에서는 드디어 건강하신 분들이 이 감을 보약으로 제대로 즐기는 황금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의 단점은 완벽하게 막아주고 장점만 쏙쏙 흡수하는 최고의 공합식품 3가지도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신 좋아요 하나가 이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께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앞선 파트들에서 감의 무서운 두 얼굴, 위석과 심정지의 위험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지금쯤 아니 그럼 감을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하고 혼란스러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연히 드셔야 합니다. 건강하신 분들에게 감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훌륭한 보약입니다. 콩팥이 건강하고 위장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이 좋은 영양소를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건강한 우리가 이 감을 100% 안전하고 200% 더 건강하게 보약으로 즐기는 황금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단감, 홍시, 곶감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물론 셋 다 좋은 음식이지만 저는 우리 어르신들께 단연 홍시를 권해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단감은 아삭아삭 씹는 맛은 좋지만 아직 탄닌 성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가 약한 분들은 속이 쓰릴 수 있고 변비를 유발하기도 하죠. 곶감은 어떻습니까? 영양소가 고농축되어 아주 훌륭한 간식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당분도, 칼륨도 응축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당뇨 전 단계나 콩팥 기능 저하가 있다면 가장 위험할 수 있는 형태가 바로 곶감입니다. 그렇다면 홍시는 어떨까요? 홍시는 감이 익어가는 숙성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를 괴롭히던 탄닌이 물에 녹지 않는 형태로 변해버립니다. 이걸 불용화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탄닌이 순해져서 위석을 만들 위험이 10분의 1 이하로 뚝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숙성 과정에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오히려 더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는 소화도 잘 되고 위석 위험도 낮고 영양도 풍부한 홍시가 가장 안전하고 이로운 선택지라는 겁니다. 둘째, 이 홍시를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최악의 시간은 박철수 선생님처럼 아침 공복에 먹는 겁니다. 위산이 가장 진할 때 탄닌이 들어오는 건 피해야겠죠. 반대로 밤 8시 이후 늦은 저녁에 드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홍시의 달콤한 당분이 자는 동안 그대로 지방으로 쌓이기 쉽고 혈당을 출렁이게 해서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황금 시간은 바로 아침 식사 직후입니다. 밥을 먼저 드셔서 위를 든든하게 채우고 위산도 중화시킨 상태에서 홍시를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드실 때는 어떻게 드시나요? 껍질을 다 깎아버리시진 않나요? 위장이 아주 예민한 분이 아니라면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 바로 밑부분에 눈 건강에 좋은 제아잔틴과 항산화 성분이 훨씬 더 몰려 있거든요. 그리고 절대 갈아서 주스로 드시지 마세요. 믹서기 칼날이 돌아가는 순간 그 좋은 비타민C와 영양소들이 공기 중에 산화되어 다 파괴됩니다. 감은 꼭 그대로 천천히 씹어서 드셔야 그 영양을 온전히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합니다.
감을 보약으로 만드는 황금궁합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궁합은 견과류입니다. 저는 이걸 혈당방패라고 부릅니다. 홍시나 곶감은 달콤해서 맛있지만 당분이 많아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게 걱정되시는 분들은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와 함께 드셔보세요. 견과류에 들어있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홍시의 당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브레이크 밟듯이 확 늦춰줍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니 췌장에도 무리가 없고 당뇨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홍시 1개 드실 때 호두 1알이나 아몬드 5알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궁합은 요구르트입니다. 이건 탄닌 중화제입니다. 홍시가 탄닌이 적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럴 땐 플레인 요구르트와 함께 드셔보세요. 요구르트 속의 수많은 유산균이 홍시의 탄닌 성분을 만나 중화시켜줍니다. 위석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한 번 더 차단해주는 겁니다. 게다가 유산균이 장을 건강하게 해서 홍시의 비타민C 흡수율을 더 높여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입니다. 세 번째 궁합은 우유 또는 두유입니다. 칼슘 흡수 촉진제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골다공증 예방 때문에 칼슘 걱정 많으시죠? 우유나 두유를 드실 때 홍시를 같이 드셔보세요. 홍시의 풍부한 비타민C가 우유 속의 칼슘이 우리 뼈에 착 달라붙도록 도와주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뼈 건강을 위한 최고의 시너지 조합이죠. 자, 이제 정리가 되셨죠? 건강한 분들은 아침 식사 후에 껍질째, 견과류나 요구르트, 우유와 함께 홍시를 드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던 박철수 선생님은 어떻게 되셨는지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시죠? 다음 파트에서는 박 선생님의 놀라운 변화와 오늘 내용의 핵심 3가지를 깔끔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황금궁합 3가지 중에 이건 나도 당장 실천해야겠다 하고 무릎을 탁 치신 조합이 있으신가요? 1번 견과류, 2번 요구르트, 3번 우유. 댓글에 가장 마음에 드는 번호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응급실에 실려오셨던 72세 박철수 선생님의 그 후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다행히 박 선생님은 위급한 상황을 잘 넘기셨습니다. 위에 꽉 찼던 그 거대한 돌, 위석은 내시경 시술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잘게 부수어 모두 제거했습니다. 며칠 뒤 무사히 퇴원하셨죠. 제가 얼마 전 외래 진료실에서 박 선생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아주 혈색이 좋아지셨더라고요. 선생님께서는 제게 웃으시면서 교수님, 제가 평생 모범생으로 살았는데 건강 공부는 이번에 아주 호되게 꼴찌로 다시 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박 선생님의 아침 식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보약이라 믿었던 공복 곶감 습관은 당연히 버리셨죠. 대신 요즘에는 아침 식사를 든든히 하시고 30분쯤 뒤에 사모님이 챙겨줘 주시는 홍시를 드신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드시는 게 아니라 제가 알려드린 황금궁합대로 플레인 요구르트에 홍시 반 개를 으깨서 섞어 드신다고 해요. 교수님, 이렇게 먹으니까 속도 편하고 왠지 뼈도 튼튼해지는 것 같고 혈당 걱정도 덜 돼서 마음이 놓입니다. 하시는데 제 마음이 다 뿌듯했습니다. 당뇨 관리도 식단 조절 덕분에 아주 안정적으로 잘 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박 선생님의 이 이야기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모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딱 3줄로 요약해 드립니다. 첫째, 콩팥병이 의심되거나 진단받으신 분은 칼륨 때문에 심장이 멎을 수 있으니 감, 특히 곶감을 피하셔야 합니다. 둘째, 당뇨가 있거나 위 수술을 받으신 분은
탄닌 때문에 위에 돌이 생길 수 있으니 공복 섭취는 절대 금물입니다. 셋째, 건강하신 분들은 아침 식후에 견과류나 요구르트 같은 황금 공합과 함께 홍시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이롭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도 내 몸을 모르고 먹으면 박 선생님의 곶감처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험하다고 알려진 음식도 내 몸에 맞게 똑똑하게 먹으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콩팥이 안 좋으셔서 투석을 고민하시거나 당뇨로 오래 고생하신 가족, 이웃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좀 공유해 주세요. 당신 건강이 걱정돼서 보낸다는 따뜻한 한마디와 함께 말입니다. 여러분의 그 관심 하나가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오늘 알려드린 지혜로 다가오는 가을, 겨울에도 감에 좋은 영양만 쏙쏙 챙기시면서 모두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의학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혈당 수치는 정상인데 내 몸은 왜 자꾸 무너지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른다면 여러분의 건강 관리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난달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70세 박영감님의 사연으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박영감님은 평생을 나무와 함께 살아오신 베테랑 목수셨습니다. 은퇴하신 뒤에도 소일거리로 손주들에게 줄작은 의자를 만드는 게 유일한 낙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영감님의 표정이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저는 억울해서 잠이 안 옵니다.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 약 먹고 현미밥만 먹으면서 20년을 버텼습니다. 혈당 수치도 120 안쪽으로 꽉 잡혀 있고요. 그런데 왜 제 손은 점점 남의 살처럼 느껴지는 겁니까? 어제는 평생 제 몸처럼 다루던 대패를 손에서 놓쳐서 발등을 찍을 뻔했습니다. 나무의 결이 손끝에서 느껴지질 않아요. 영감님은 거칠어진 두 손을 내밀며 거의 울먹이셨습니다. 손끝이 찌릿찌릿하고 감각이 무뎌지는 증상. 발바닥에 두꺼운 가죽을 덧댄 것 같은 답답함. 그리고 어딘가에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시퍼렇게 멍이 들고 잘 없어지지 않는 현상. 여러분도 혹시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히 나이 탓이려니 혹은 당뇨가 오래돼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합병증이려니 하고 체념하십니다. 하지만 박영감님의 검사 결과에는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영감님의 혈중 비타민C 농도는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부족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영감님의 몸은 왜 마치 비타민C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손발이 저리고 혈관이 터지는 증상을 보였을까요? 여기에 바로 현대의학이 주목하는 놀라운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양 부족이 아닙니다. 혈액 속에는 영양분이 넘쳐나는데 정작 여러분의 세포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 기이한 현상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세포 내 괴혈병이라고 부릅니다. 옛날 뱃사람들이 신선한 채소를 못 먹어서 걸렸던 그 괴혈병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약 잘 챙겨 먹는 당뇨 환자들의 몸속에서 소리 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혈액 속에 있는 영양분은 왜 세포라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서성거리고만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비밀을 낱낱이 풀어드리려 합니다. 단언컨대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이 그동안 겪었던 원인 모를 통증과 피로감의 정체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강연은 크게 3가지로 진행됩니다. 첫째,
비타민 C를 드실 때 절대 범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오히려 응급실에 가실 수도 있습니다. 둘째, 당뇨 환자의 세포 문 앞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의 실체를 아주 쉽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셋째,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세포를 살릴 수 있는지 당장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박영감님은 제 설명을 듣고 생활 습관을 바꾸신 지 딱 3개월 만에 다시 공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제가 더 좋은 의학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위험한 함정부터 피해볼까요? 그런데 여러분, 몸에 좋다는 비타민 C가 당뇨 환자에게는 자칫하면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무것도 모르고 무작정 드시다가는 혈당을 잡으려다 오히려 사람을 잡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박영감님도 처음에 이 함정에 빠져서 정말 큰일이 날 뻔하셨습니다. 제가 비타민 C가 당뇨에 좋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날부터 당장 드시기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며칠 뒤 새벽에 저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침에 비타민 C를 먹고 혈당을 쟀는데 수치가 300이 넘게 나왔어요. 분명히 어제 저녁도 적게 먹고 잤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너무 놀라서 인슐린 주사를 평소보다 2배나 더 놨는데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려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박영감님이 저지른 실수가 무엇일까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가짜 고혈당이라는 함정에 빠지신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비타민 C와 포도당은 화학적으로 구조가 너무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마치 얼굴이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 형제와 같습니다. 형은 포도당이고 동생은 비타민 C라고 해보죠. 우리가 집에서 쓰는 자가혈당 측정기는 손끝에 피를 검문소처럼 검사해서 포도당이 몇 명이나 지나가는지 세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혈액 속에 비타민 C라는 동생이 지나가는데 기계는 이걸 형인 포도당으로 착각해버리는 겁니다. 실제 혈당은 120이라 아주 정상인데 기계는 비타민 C까지 합쳐서 300이라고 엉터리 보고를 하는 거죠.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시겠습니까? 기계만 믿고 어이구 혈당이 높네? 하면서 인슐린 주사를 더 놓거나 혈당약을 더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는 정상이던 혈당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저혈당 쇼크가 옵니다. 심하면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도 있는 정말 아찔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절대 원칙을 정해드립니다. 비타민 C를 드셨다면 적어도 2시간 동안은 혈당을 재지 마십시오. 혈액 속에 있는 비타민 C 농도가 떨어지고 쌍둥이 동생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건 혈당 검사를 다 마치고 나서 비타민 C를 드시는 겁니다. 이 순서만 바꿔도 응급실 갈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바로 돌입니다. 네,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신장결석, 요로결석 맞습니다.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드실 때 가장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스웨덴에서 남성 2만 3천 명을 무려 11년 동안이나 추적 관찰한 연구가 있습니다. 결과를 보니 비타민 C를 많이 먹은 그룹이 결석이 생길 위험이 2배 정도 높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거봐 역시 위험하잖아 하고 겁부터 나시죠?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결석은 비타민 C 때문이라기보다는 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이것도 강물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비타민 C가 대사되고 나면 옥살산이라는 찌꺼기가 나옵니다. 이게 칼슘이랑 만나면 조약돌처럼 굳어지는데요. 만약 강물이 콸콸 시원하게 흐른다면 어떨까요? 바닥에 작은 조약돌이 있어도 물살에 휩쓸려 그냥 떠내려갑니다. 우리 몸 밖으로 배출되는 거죠. 그런데 가뭄이 들어서 강물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 흐름이 느려지니까 조약돌들이 떠내려가지 못하고 강바닥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게 점점 커져서 바위가 들고 강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장결석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특히 소변을 자주 보시기 때문에 몸속 수분이 부족하기 쉽습니다. 이미 강물이 말라있는 상태인 거죠. 여기에 비타민 C만 들이부으면 당연히 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절대 원칙입니다. 비타민 C를 드신다면 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처방전입니다. 하루에 2리터, 큰 생수병 하나 정도는 드셔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드셔서 소변 색깔이 맑게 유지된다면 결석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흐르는 강물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법이니까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비타민 C는 당뇨 환자에게 꼭 필요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혈당 측정 전에 먹지 말 것, 그리고 물 없이 먹지 말 것, 이 두 가지만 지키시면 안전장치는 완벽하게 채우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귀찮고 조심해야 할 것도 많은데 왜 굳이 비타민 C를 챙겨 먹어야 할까요? 그냥 안 먹으면 편하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비타민 C를 꼭 드셔야만 하는 생물학적인 절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세포로 들어가는 문, 글루트 수용체 앞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생존 전쟁 때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전쟁터 한복판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왜 여러분의 비타민 C는 번번이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는지 그 억울한 사연을 들어보시죠.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 정보는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제가 올리는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몸속 전쟁터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자, 이제 우리 몸속 가장 깊은 곳, 세포 앞에서 벌어지는 전쟁터로 가보겠습니다. 왜 혈액 검사에서는 비타민 C가 정상인데 정작 내 손발은 저리고 아픈지 그 이유를 명쾌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상력을 조금만 발휘해 볼까요? 여러분의 몸을 거대한 도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혈관은 이 도시를 가로지르는 도로이고 그 위를 달리는 만원 버스가 바로 여러분의 세포입니다. 이 버스에는 승객들이 타야만 비로소 세포가 에너지를 얻고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에 타려는 승객은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포도당이고 다른 하나는 비타민 C입니다. 문제는 이 버스에 타는 문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는 글루트 수용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공용 출입문입니다. 포도당도 이 문으로 들어가야 하고 비타민 C도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당뇨병 환자분들의 혈관 도로는 어떤 상황일까요? 말 그대로 출근 시간대 혼잡, 지옥철과 똑같습니다. 혈당이 높다는 건 도로 위에 포도당 승객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뜻이죠. 버스 문이 열리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힘세고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포도당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문을 꽉 막아버립니다.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비타민 C는 어떻게 될까요? 문 근처에도 못 가보고 뒤로 밀려납니다. 끼어들 틈이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비극의 시작입니다.
버스 밖, 그러니까 혈액 속에는 비타민C가 분명히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피를 뽑아 검사하면 비타민C 수치 정상입니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버스 안, 즉 세포 내부는 어떨까요? 비타민C 승객이 단 한 명도 못 탔으니 텅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포 내 괴혈병의 실체입니다. 특히 우리 몸의 신경세포나 눈의 망막세포는 비타민C가 아주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비타민C가 들어가서 활성산소라는 독소를 청소해주고 망가진 곳을 수리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문이 막혀서 수리공이 들어오지를 못하니 신경은 점점 녹슬고 망가질 수밖에요. 그래서 박영감님처럼 손끝이 저리고 감각이 무뎌지고 남의 살처럼 느껴지는 합병증이 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동물들은 몸속에서 비타민C를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개나 고양이나 소는 비타민C를 따로 챙겨 먹지 않아도 됩니다. 간에서 알아서 합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평소보다 무려 10배나 더 많은 비타민C를 폭발적으로 만들어냅니다. 몸이 비상사태라고 인식하고 전쟁 물자를 쏟아붓는 겁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인간은 안타깝게도 비타민C를 만드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로지 입으로 먹어서 채워야만 합니다. 하물며 당뇨병이라는 만성염증과 싸우고 있는 여러분의 몸은 지금 24시간 비상사태와 같습니다. 전쟁 중인데 물자가 끊긴 셈이죠.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그리고 꽉 막힌 버스 문을 뚫고 비타민C를 세포 안으로 밀어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숫자짜 싸움입니다. 포도당 군대보다 더 많은 비타민C 지원군을 투입해야 합니다. 버스 문 앞에 포도당이 100명이 서 있다면 비타민C를 1000명, 2000명 보내서 기어이 문을 뚫고 들어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단순히 권장량을 넘어서 메가도스라고 부르는 고용량 요법을 해야만 하는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단순히 좋아서 많이 먹는 게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세포문을 열기 위해 압도적인 물량 공세를 퍼붓는 겁니다. 자, 원리를 아시니까 이제 고개가 끄덕여지시죠? 아, 그래서 내가 약을 먹어도 손발이 저렸구나. 아,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먹어야 하는구나. 이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치료의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무턱대고 많이 먹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탈이 나거나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내 몸에 딱 맞는 황금 용량을 찾는 계단식 복용법, 그리고 비타민C라는 장수를 돕는 최고의 부관들까지 다음 파트에서 아주 상세하게 숟가락으로 떠먹여 드리듯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댓글에 이해라고 2글자만 적어주세요. 어렵게만 느껴지던 의학 지식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다는 신호로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에 딱 맞는 무기와 갑옷을 갖추는 일이겠죠. 비타민C 복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시면 탈이 납니다. 사람마다 얼굴 생김새가 다르듯이 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비타민C의 용량도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제안하는 방법은 바로 내 몸에 맞는 옷 치수 찾기 전략입니다. 옷을 살 때 입어보고 사듯이 비타민C도 내 몸에 맞춰가며 서서히 늘려가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장내성 한계 찾기라고 하는데 아주 쉽습니다. 딱 3단계만 기억하세요. 1단계는 적응기입니다. 오늘부터 딱 일주일 동안은 아침 식사 직후에 1000mg 한 알만 드세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밥 숟가락 내려놓자마자 물 한 컵과 함께 바로 드시는 겁니다. 위장에 음식물이 가득 차 있을 때 비타민C가 들어가야 위벽을 자극하지 않고 속이 편안합니다. 게다가 식사 중에 생긴 발암물질들이 몸에 흡수되는 걸 비타민C가 그 자리에서 막아주니 일석이조죠. 일주일 동안 속이 쓰리거나 설사가 없다면 2단계 증량기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아침 먹고 1000mg, 저녁 먹고 1000mg, 이렇게 하루 총 2000mg을 드시는 겁니다. 왜 한 번에 안 먹고 나눠 먹냐고요? 비타민C는 우리 몸에 저장되지 않고 몇 시간 지나면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혈중 농도를 꾸준히 유지해 주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최적화기입니다. 2000mg도 아무 문제 없다면 점심 때 1000mg을 더해서 하루 3000mg까지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3000mg을 먹었더니 배가 살살 아프고 변이 묽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게 바로 내 몸이 보내는 그만이라는 신호입니다. 그때는 다시 2000mg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 용량이 바로 여러분에게 딱 맞는 맞춤 정장 사이즈인 셈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타민C라는 장수 혼자서 싸우기엔 당뇨라는 적이 너무 강력합니다. 그래서 든든한 지원군을 붙여줘야 하는데 그 최고의 파트너가 바로 알파리포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재활용센터와 같습니다. 비타민C가 몸속에서 활성산소와 싸우고 나면 힘이 다 빠져서 산화됩니다. 원래는 소변으로 배출되어야 하죠. 그런데 이 알파리포산이 들어오면 지친 비타민C를 씻기고 닦아서 다시 새 것처럼 부활시킵니다. 한 번 쓰고 버릴 걸 2번, 3번 다시 쓰게 해주니 효율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게다가 이 성분은 그 자체로도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하루에 600mg 정도 같이 드시면 금상첨화입니다. 하나만 더 보태자면 당뇨약으로 메트포르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약을 오래 드시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B12가 고갈됩니다. 이게 부족하면 손발 저림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타민C, 알파리포산, 그리고 비타민 B군 복합제, 이 세 가지가 바로 당뇨 합병증을 막아내는 최강의 삼각편대입니다. 어떻습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식사 직후에 먹는다. 조금씩 늘려서 내 몸에 맞는 양을 찾는다. 그리고 재활용 센터인 알파리포산을 곁들이린다. 이 간단한 원칙들이 박영감님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3개월간의 꾸준한 실천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 그리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당부를 다음 파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메모지 꺼내서 이 조합을 적어두고 싶지 않으신가요? 잘 적어두셨다가 약국 가실 때 꼭 참고하세요. 오늘부터 실천하실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숫자 2를, 혹시 이미 이렇게 드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실천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자, 이제 감동적인 피날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긴 여행을 마치며 오늘 이야기를 핵심만 딱 3가지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여러분은 정말 큰 걸 얻어가시는 겁니다. 첫째, 당뇨 환자는 혈액 속에 비타민C가 있어도 세포 안은 텅 비어있는 세포 내 괴혈병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보다 훨씬 많은 양, 하루 2000mg에서 3000mg의 메가도스가 필요합니다. 둘째, 반드시 계단식으로 늘리셔야 합니다. 1000mg부터 시작해서 내 장이 견딜 수 있는 최적의 용량을 찾으세요. 그리고 물은 꼭 하루 2리터 이상 드셔야 신장 결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비타민C 혼자 싸우게 하지 마세요. 알파리포산과 비타민 B군을 함께 드셔서 지친 비타민C를 되살리고 신경까지 보호하는 최강의 방어막을 구축하십시오.
그렇다면 3개월 뒤 우리 박 영감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얼마 전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영감님의 얼굴은 3개월 전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지고 얼굴에 화색이 돌았죠. 자리에 앉으시자마자 가방에서 투박하지만 정성스럽게 깎은 나무 도마 하나를 꺼내 제 책상 위에 올려두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제가 직접 깎은 겁니다. 이제 손끝에 나무의 거친 결이 느껴집니다. 매패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니 이제야 제가 다시 산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영감님의 그 한마디가 의사로서 제 가슴을 얼마나 뛰게 했는지 모릅니다. 당화혈색소 수치도 7점대 중반에서 6점대 후반으로 떨어졌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영감님이 다시 삶의 기쁨을 되찾으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당뇨병은 숫자를 관리하는 병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숫자에만 집착하느라 정작 그 숫자를 만들어내는 내 몸속 세포의 안부는 잊고 삽니다. 혈당약은 혈관이라는 도로를 청소해주지만 그 도로 위를 달리는 세포라는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건 결국 영양입니다. 약만 믿고 방심하지 마세요.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내 몸의 세포가 보내는 배고픔의 신호를 알아채고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면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박 영감님이 다시 대패를 잡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포기했던 취미, 가고 싶었던 여행, 손주를 안아주는 기쁨을 다시 온전하게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목격하는 그 기적 같은 변화가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막막했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위해 저는 언제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로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반드시 건강해진다 라는 다짐을 담아 댓글에 건강 2글자만 남겨주세요.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몸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흰머리를 없애기 위해 하고 계신 행동들 당장 멈춰야 합니다. 흰머리 없애려다 머리카락을 전부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제 진료실 문을 박차고 들어오신 70세 박철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평소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분이신데 그날은 잔뜩 주눅이 든 표정으로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오셨습니다. 제가 어디 불편하시냐고 묻기도 전에 어르신이 모자를 훌러덩 벗으셨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두피 전체가 불에 데인 것처럼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곳곳에 물집이 잡혀 진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울먹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유튜브에서 생강을 갈아 바르면 흰머리가 검게 변한다는 영상을 보고 따라했는데 처음에는 좀 화끈거려도 효과가 나타나는 명연 반응인 줄 알고 참으셨다는 겁니다. 결국 어르신은 흰머리를 없애기는커녕 심각한 접촉성 피부염 진단을 받고 한 달 넘게 고생하셔야 했습니다. 심한 염증증 때문에 오히려 멀쩡하던 머리카락까지 한 움큼씩 빠지는 탈모까지 겪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의사로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강을 두피에 바르면 흰머리가 없어진다는 말, 그것은 의학적으로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핵심 성분인 진저롤은 혈액순환을 돕는 좋은 성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피부에 직접 바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진저롤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미백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피부과에서 얼굴 하얘지라고 쓰는 미백 화장품 원료와 비슷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흰머리를 검게 만들고 싶어서 멜라닌 색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멜라닌을 없애는 성분을 바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피워야 하는 아궁이에 물을 끼얹는 격입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검은 머리를 원하셨지만 실제로는 두피에 멜라닌 공장 문을 닫게 만드는 약을 바르고 계셨던 셈입니다. 게다가 생강은 자극이 매우 강합니다. 우리 피부 중에서도 가장 예민한 두피에 생강즙을 바르는 건 캡사이신 소스를 피부에 바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생각하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두피를 지켜드린 겁니다. 흰머리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노화 현상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속 어딘가에서 영양소 공급이 끊겼다는 구조 신호일 수도 있고, 특정 세포가 잠시 파업을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세계적인 의학 저널들이 밝혀낸 진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머리카락 색소 세포를 다시 깨우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에서 무엇이 진짜 약이 되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 겁니다. 혹시 지금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나는 흰머리 때문에 한숨 쉬고 계신가요? 염색을 해도 일주일이면 희끗희끗 올라오는 뿌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10년 젊음을 되찾아줄 기적 같은 시간이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주제가 흥미롭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두피가 빨갛게 뒤집어졌던 박철수 어르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두피 염증은 겨우 가라앉았지만 어르신의 검은 머리에 대한 집념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생강팩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마트 식품 코너를 공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집 베란다에 검은 콩 두유를 상자째 쌓아두고 물 대신 드시고, 밥에는 검은 깨를 숟가락으로 퍼 부어서 드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흑임자 떡에 검은 쌀밥까지 온통 식탁이 까만색뿐이었다고 해요. 어르신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까만 걸 많이 먹으면 내 머리카락도 까맣게 물들지 않겠냐는 것이었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검은 콩이나 검은 깨가 탈모와 흰머리에 좋다는 이야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보셨습니까? 아마 배만 부르고 흰머리는 그대로인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환상을 좀 깨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첫 번째 착각은 바로 검은색 음식을 먹으면 머리가 검어진다는 색깔론입니다. 의학적으로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만약 먹는 음식의 색깔이 그대로 우리 몸에 반영된다면 당근을 많이 먹는 사람은 얼굴이 주황색이 되어야 하고, 시금치를 많이 먹는 사람은 피부가 초록색이 되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검은 콩과 검은 깨가 모발 건강에 좋은 식품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색깔이 검어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그리고 나중에 설명해드릴 특정 미네랄 때문입니다.
단순히 검은색 색소가 머리카락으로 이동해서 염색을 시켜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박철수 어르신처럼 다른 영양소는 무시한 채 오로지 검은 음식만 고집하다가는 오히려 영양 불균형이 와서 모발이 더 가늘어지고 푸석해질 수 있습니다. 색깔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 안에 든 성분을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착각은 더 심각합니다. 바로 잦은 염색이 해결책이라는 믿음입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거울을 볼 때마다 희끗희끗 올라오는 뿌리를 견딜 수가 없어서 2주에 한 번씩 집에서 염색약을 바르셨다고 합니다. 흰머리가 보이면 지저분해 보이니까 감추고 싶은 그 마음 저도 10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입니다. 염색약의 원리를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대부분의 염색약에는 과산화수소라는 성분이 들어갑니다. 이 과산화수소는 머리카락의 큐티클 층을 강제로 열고 기존의 색소를 파괴한 뒤에 새로운 색을 입히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과산화수소가 우리 두피 밑에 있는 멜라닌 세포에게는 독약과도 같다는 사실입니다. 가뜩이나 늙고 지쳐서 일을 안 하는 멜라닌 세포에게 강력한 화학물질을 들이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숨통을 끊어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건 마치 밭에 잡초가 자란다고 해서 강력한 제초제를 마구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잡초는 없어지겠지만 흙 자체가 병들어서 나중에는 어떤 작물도 자라지 못하는 황무지가 되어버립니다. 염색을 자주 할수록 나중에는 흰머리가 더 빨리 더 많이 올라오는 악순환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착각은 바로 흰머리를 보일 때마다 족족 뽑아버리는 습관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심심풀이로 혹은 눈에 거슬려서 쪽집게 들고 흰머리 뽑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흰머리는 뽑으면 그 자리에서 두 가닥이 난다는데 진짜냐고 물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머리카락은 모낭이라는 주머니 하나에서 한 가닥씩 나옵니다. 뽑는다고 해서 모낭이 갑자기 분열해서 두 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뽑으면 안 되는 진짜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견인성 탈모입니다. 흰머리가 보기 싫다고 강제로 뽑아내면 모낭이 다칩니다. 모낭도 수명이 있어서 평생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꾸 뽑아내면 모낭이 지쳐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럼 그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흰머리조차 나지 않는 맨질맨질한 빈 살이 되어버립니다. 흰머리는 염색이라도 할 수 있지만 머리카락이 아예 없으면 가릴 방법도 없습니다. 흰머리 피하려다 영구 대머리가 되는 비극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검은 음식만 믿는 것, 염색약을 밥 먹듯이 쓰는 것, 그리고 흰머리를 뽑는 것. 박철수 어르신이 열심히 했던 이 세 가지 행동이 사실은 흰머리를 더 악화시키고 두피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차 싶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내가 그동안 내 머리카락을 괴롭히고 있었구나 하고 깨달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멈추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멀쩡하던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는 걸까요? 유전이라서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아니면 나이 탓을 하며 포기해야 할까요?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흰머리를 만드는 세포들은 죽은 게 아니라 잠시 기절해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마치 배터리가 방전된 휴대폰처럼 말입니다. 방전된 휴대폰은 충전기만 꽂아주면 다시 켜지죠. 우리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춰버린 색소 공장에 다시 전기를 공급하고 원료를 넣어주면 공장은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충전기와 원료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 위에 그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세계적인 권위의 학술지 네이처가 밝혀낸 흰머리 재생의 비밀, 잠든 세포를 깨우는 진짜 열쇠에 대해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잘못된 상식에서 벗어나 진짜 건강을 찾으셨다는 신호로 알겠습니다. 제가 박철수 어르신께 제안한 것은 비싼 보약이 아닙니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 3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3가지는 우리 머리카락 공장의 페인트 공들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기폭제입니다. 첫 번째 처방은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입니다. 계란은 우리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비타민 B12 공급원입니다. 아까 제가 비타민 B12가 페인트 공들의 월급이라고 말씀드렸죠. 월급을 줘야 일을 합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이 월급이 꽉 차 있습니다. 하루에 계란 2개만 드시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B12 권장량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계란에는 비오틴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서 머리카락 자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기둥 역할까지 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 한 잔 드시고 계란 2개가 드십시오. 공장 가동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두 번째 처방은 오후 간식으로 아몬드 한 줌입니다. 이건 페인트 공들에게 붓을 쥐어주는 과정입니다. 아몬드에는 구리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구리는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효소가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료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타이로시나제라고 하는데 이름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구리가 없으면 공장 기계가 안 돌아간다고만 기억하십시오. 하루에 딱 20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입이 심심할 때 과자나 사탕 대신 아몬드를 오독오독 씹어 드십시오. 고소한 맛과 함께 여러분의 머리카락 공장에 최고급 연료가 주입되는 겁니다. 만약 치아가 안 좋으시다면 갈아서 우유에 타드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처방은 저녁 식탁에 해산물을 올리는 겁니다. 특히 조개나 게, 그리고 굴국 같은 해산물은 구리의 보고입니다. 육지에서는 따라올 식품이 없을 정도로 구리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된장찌개에 바지락을 듬뿍 넣거나 굴국밥을 드십시오. 박철수 어르신은 고기를 좋아하셔서 소고기도 추천해드렸습니다. 붉은 살코기나 소의 간에도 비타민 B12와 구리가 풍부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는 계란 2개로 월급 주고 간식으로 아몬드 먹어서 연료 넣고 저녁에는 해산물로 공장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색소 공장 재가동 3단계 루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좋은 재료를 아무리 넣어도 공장 지붕이 뚫려 있으면 비바람에 기계가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박철수 어르신께 신신당부한 2가지 생활 수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출할 때 반드시 모자를 쓰라는 겁니다. 자외선은 두피의 적입니다. 자외선이 두피에 닿으면 활성산소라는 독소가 생겨서 모낭세포를 공격하고 늙게 만듭니다. 쉽게 말해 공장에 폭격을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정수리 부분은 햇빛을 정통으로 받기 때문에 가장 먼저 흰머리가 생기고 탈모가 옵니다. 박철수 어르신께 멋진 중절모 하나 장만하시라고 했습니다.
패션도 살리고 머리카락도 지키는 일석이조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낮에 산책 나가실 때는 꼭 모자를 챙기십시오. 두 번째는 오늘 당장 담배를 끊으셔야 합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흰머리가 생길 확률이 2.5배나 높습니다. 담배 연기 속에 있는 화학 물질들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두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면 우리가 열심히 챙겨 먹은 계란과 아몬드의 영양분이 공장까지 배달이 안 됩니다. 길이 막혀서 트럭이 못 가는 상황인 겁니다. 흰머리를 다시 검게 만들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으시다면 담배는 이제 놓아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전에 5분만 두피 마사지를 하십시오.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꾹꾹 눌러주면 좁아졌던 혈관이 열리면서 영양분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이 처방전을 받아들고 비장한 표정으로 진료실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딱 3개월만 미친 척하고 해보겠습니다. 왜 하필 3개월일까요? 머리카락은 한 달에 고작 1cm 자랍니다. 죽어있던 세포가 깨어나서 새로운 색을 입히고 그 머리카락이 우리 눈에 보일 만큼 자라나려면 최소한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에이, 거울 봤는데 그대로네 하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꾸준히 넣어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과연 성격 급한 박철수 어르신은 이 3개월의 시간을 잘 견뎌내셨을까요? 그리고 3개월 뒤 다시 찾은 진료실에서 어떤 기적 같은 변화를 보여주셨을까요? 마지막 파트에서 그 감동적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부터 이 식단 시작해보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은 댓글에 실천이라고 딱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 저와 손가락 걸고 약속했던 그 시간이 지나고 박철수 어르신이 다시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오시는 어르신의 발걸음부터 달랐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그 주눅 들고 어두웠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자마자 제가 부탁드리지도 않았는데 쓰고 계신 중절모를 멋지게 벗으시더군요.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지 정말 궁금하시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대 청년처럼 머리가 새카맣게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건 의학이 아니라 마법이겠죠. 하지만 변화는 분명하고 확실했습니다. 처음 배웠을 때는 힘없이 풀풀 날리던 가늘고 투명한 흰머리였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은 머리카락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머리카락 뿌리 부분이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머리카락들이 진한 회색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백지장처럼 하얗던 머리가 짙은 은회색으로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숱도 훨씬 많아 보이고 분위기가 중후해지셨더라고요. 어르신이 활짝 웃으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처음 한 달은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니까 머리 감을 때 빠지는 양이 확 줄어들더군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지금은 동네 친구들이 요즘 무슨 좋은 약 먹냐고 물어봅니다. 얼굴 색까지 좋아졌다고요. 사실 어르신이 좋아지신 건 머리카락뿐만이 아닙니다. 비타민 B12와 구리를 꾸준히 챙겨 드시면서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손발 저림도 없어지셨습니다. 머리카락 공장을 돌리려고 먹었던 영양소들이 우리 몸 전체의 활력을 되찾아준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몸의 신비입니다. 머리카락 건강이 곧 전신 건강의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해내셨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많아서 헷갈리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딱 3가지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첫째, 나쁜 짓을 멈추십시오. 생강을 두피에 바르거나 무턱대고 검은색 음식만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흰머리 보인다고 뽑거나 독한 염색약으로 덮어버리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잠시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결국 머리카락 공장을 영원히 폐업시키는 지름길입니다. 둘째, 공장에 월급과 연료를 주십시오. 내일부터 아침 식탁에는 삶은 계란 2개를 올리십시오. 비타민 B10이라는 월급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과자 대신 아몬드 한 줌을 드십시오. 굴이라는 연료를 넣어주는 겁니다. 저녁에는 맛있는 해산물이나 고기로 공장 기계를 튼튼하게 만드십시오. 아주 간단하고 맛있는 처방전입니다. 셋째, 기다림을 즐기십시오. 머리카락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최소 3개월, 우리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십시오. 조급해하지 말고 매일의 건강한 습관을 즐기다 보면 어느새 거울 속의 내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흰머리가 생기는 것도 자연스러운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그 속도를 늦추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이 드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단순히 흰머리를 없애는 기술이 아닙니다. 내 몸을 소중히 여기고 내 몸에 필요한 진짜 영양을 공급하는 건강한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이 드셨다면 지금 바로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드실 계란을 미리 꺼내 두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기적의 시작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흰머리로 고민하시는 소중한 분들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보내주시면 그분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직 안 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명쾌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시작 혹은 도전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